안녕하십니까. 편한 뉴스의 블랙커피입니다. Fly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일어났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를 잃고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기사를 이미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던 할머니가 오늘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손주를 잃은 할머니, 자식을 잃은 아들, 그리고 사망한 손자까지 모든 가족들에게 벌어진 비극이었지만 오늘의 소식은 조금은 안심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모든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편한 뉴스는 이처럼 큰 사건과 사고 이후의 소식까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과 뉴스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에 힘을 실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봐주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이봄님의 기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봄님. 네, 안녕하세요, 커피님. 네, 이 어색한 인사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그 세상을 보는 뉴스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컨텐츠를 작업을 했었고 이제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기사들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 첫 소식은 색깔 있는 소식이네요. 잘 듣겠습니다. 전 사실 색깔을 바로 네. 고르진 않았고 갈이 좀 네. 편했으면 좋겠다, 놀러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잘 듣- 기사는 대구일보의 최재수 기사의 월요일의 생각, 단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가을에는 역시 단풍이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이 무르익는다는 감홍난자라는 표현에 걸맞게 나뭇잎은 저마다 울긋불긋한 옷으로 단장을 시작했다. 붉을 단에 단풍나무 풍.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드는 현상이 단풍이다. 나뭇잎이 녹색을 띠는 것은 광합성 작용과 관련한 엽록소 때문이다. 엽록소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활발히 생성된다. 하지만 햇볕이 약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다양한 색깔로 나뭇잎이 변한다. 이때 잎속의 엽록소가 분해돼 노란 색소인 카르티노이드가 드러나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또 잎속 당분의 화학 반응을 거쳐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만들어지면 붉은색으로 바뀐다. 단풍은 일교차가 심할수록 색이 더 선명해진다. 평지보다는 산, 음지보다는 양지 바른 곳에서 아름답게 물든다. 단풍이 울긋불긋 떼지어 남아하는 속도는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하다. 하루 100리를 넘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빠르다.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하루 40m 정도씩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속도는 하루 20에서 25km 정도.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0.83에서 1.04km의 빠르기다. 이게 가을의 속도다. 우리나라에서 단풍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이다.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20%가 물든 시점을 기준으로 산의 80%가 물든 때를 절정으로 본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형형색색 변하는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가을의 시작이 늦어짐에 따라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을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을은 눈에 띄게 길어지거나 짧아지지는 않았지만 가을 시작일이 최근 들어 점차 늦어져 우리나라에서 첫 단풍을 11월에나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어느덧 10월 중순이다. 팔공산의 단풍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번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왔다면 화려하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청량하게 비워보는 것이 어떨까? 최재수 기사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대목들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사를 재밌게 들었다는 게 맞는 말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흥미롭네요. 봄님께서 생각하신 기사를 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요즘 아침에 갈 때는 겨울인 것 같고 낮에 점심때 잠시 나가보면 햇빛 밑은 좀 또 땀이 나고 이게 겨울이랑 가을이랑 왔다 갔다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네. 옷차림도 있지만 출퇴근길에 나뭇잎들이 변하는 거, 그리고 은행이 막 굴러다니고 그게 차에 밟혀가지고 막 짓이겨진 거 보는 거. 피해서 다니죠. 네. 그게 되게 실감나는 그런 네네. 나날들이어 가지고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이제 나무도 많고 산도 많다 보니까 좋은 경관에 공원이 한 40분 거리에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전경을 가까이 살면서도 가을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더라고요. 저희가 그 리딩 클럽에서 지금 다음 주 주제로 되어져 있는 글쓰기 할 때 이제 의자를 주제로 했는데 제가 '의자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그 공원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저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공원에 꼭 가서 좀 음. 봐야겠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을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0.83에서 1.04 라는 숫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가을이 오는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단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가을의 속도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저 속도가 갑자기 이렇게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네. 결국 그래서 은행나무가 되게 다 노랗게 변했을 때나 빨갛게 변했을 때는 며칠밖에 볼 수가 없고 낮에 이제 평일에 일하러 가면 주말 정도는 한 주 내지 2주인데 네. 그게 참 때를 맞춰서 단풍 구경을 어디 여행처럼 다녀온 적은 음.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그게 어. 못한다고 그렇게 그 때를 못 맞추나. 여기 보면 되게 그 마지막에 기자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바쁜 채 살았다면 조금 여유를 가져봐라. 사실 저 말이 있어서 이 기사를 고른 건데 아 네. 가을이 짧아져도 너무 짧아져서 사실 가을 같은 가을은 올해는 정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단풍도 안 들었지만 너무 추운 느낌이고 곧 감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단풍이 안 들었죠. 안 들었는데 사실 저희 동네도 오늘 5 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죠. 예 겨울 점퍼를 꺼내 놓고 입고서 출근을 하든가 학교를 가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은 채 단풍의 노란 잎과 빨간 잎을 못 보고 '설이 먼저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 아예 못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떨어진 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희 지역에 이제 단풍이 언제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10월 27일 마지막 주랑 11월 첫 주가 좀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음. 근데 이미 11월 첫 주는 토요일에 일정이 되려고 다음 주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라서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사진 꼭 올려 주시고요. 예쁜 사진은 함께 나눠야죠. 다다음 주 시간에 같이 한번 그것도 좋을 것 숙제를 같습니다. 했는지. 예. 근데 나만 다녀왔는지. 하면 좀 억울하니까 각자 그 자력에서 좀 예. 스스로 한번 목표를 사진 정하시고 찍고 네, 네. 한 장씩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저희가 뉴스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흥미롭게 시작을 잘 여는 것 같습니다. 매우 좋네요. 한 번씩 이 정도는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말하지 않아도 사실 좋은 사진은 이렇게 같이 보면 이렇게 나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참석은 어려우셔서 이제 현업에 지금 아직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굉장히 영하고 그리고
예쁜 고양이가 있습니다. 네. 그분의 기사를 통해서 녹음본을 가지고 왔고요. 그분의 기사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뉴스 바로 보는 사람들의 고양이입니다. 저는 오늘 두 편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돈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10월 16일에 게시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내년 2월 만기 청년희망적금 청년 도약 계좌로 옮겨 탈 수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아래는 본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민생 정책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2년간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 지원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70만원 불입 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 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조세 특례 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예슬 기자. 네, 첫 번째 뉴스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연계 상품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물론 나이와 남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힘든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나라에서 그 미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되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이 좀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이제 추진하는 정부가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각계각층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있긴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별 차이가 없다. 정부가 달라졌는데 새로운 좋은 정책을 딱히 내놓고 있지 못하다. 혹은 그냥 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자산 형성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고령화 시대에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이러한 정책은 늘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목돈을 굴릴 수 있게 사실 투자를 많이 해도 잃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줘서라도 좀 청년들의 금융 소득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는 적금이 아니라 그 반대인 빚에 대한 뉴스입니다. 요거는 청년보다는 좀 나라 전체의 아까 말씀드린 안 좋은 금융 환경에 대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10월 16일자, 24년 10월 16일자 세계일보가 발행한 뉴스고 제목은 다중채무자 448만 명, 역대 최대, 소득 60% 빚 갚는 데 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은 2분기 말 가계대출 현황, 3곳 이상 대출이 전체 차주의 22.6%, 여기에서의 차주라 하면 돈을 빌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균 DSR이 61.5%, 상환 부담이 높아
취약차주, 즉 취약한 대출자의 경우 무려 67%까지 치솟으며 1인당 대출 잔액은 1억 2,785만 원이고 고금리의 연체율 39개월간 최고치.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금 은행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가 높죠. 연체율이 39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또한 1인당 대출 잔액도 대단히 많다. 네. 그리고 DS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갚는데 얼마나 큰 돈을 쓰고 있는가. 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들은 연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로 추정된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으로 1분기에 446만 명보다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상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 1978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2분기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572조 4천억으로 직전 분기에 575조 7천억 원보다 3조 3천억 원 줄어들었다. 다중채무자 수는 늘었지만 대출 잔액은 줄면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2,898만 원에서 1억 2,785만 원으로 3개월 새 113만 원 감소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61.5%로 분석됐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올해 2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들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지난해 1, 2분기 0.9%에서 3분기 1.0%, 4분기 1.1%, 올해 1분기 1.3%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즉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 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는 126만 명으로 1분기에 125만 명보다 1만 명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취약차주 비중은 6.4%로 1분기의 6.3%보다 0.1%포인트 늘어 2020년 4분기의 6.4%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컸다.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들의 DSR은 평균 67.1%로 직전 분기 66.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취약차주 중 37.8%, 48만 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2%를 차지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2분 말 기준 39.9%로 추산됐다. DSR 70% 이상 차주수는 295만 명으로 전체의 14.9%에 이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시 적용되는 DSR 규제의 예외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의 뉴스였습니다. 네, 제가 요즘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돈도 없고 빚도 없지만 이런 뉴스를 보니까 뭔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저는 거시적으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막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연소득의 70%까지를 대출금을 갚는 데 쓰는 상황이라는 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네. 뉴스에 따르면 뉴스에서는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빚을 갚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정말 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들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의 그 나라에서 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빚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사실 대한민국의 외화가 유출되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사실 금리를 높이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로도 다중채무자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보았을 때 나라에서도 이제 위정자들의 고민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이렇게 오늘 저축, 금리에 대한 짧은 뉴스 2개를 읽어보았고 아무쪼록 좀 힘든 상황인데 다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보는 뉴스, 편한 뉴스,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시죠? 네, 저도 일단 저 10분 넘는 거를 쉬지 않고 한 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읽고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만들어가는 저희들 뉴스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고양이니까 일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님? 첫 번째 기사는 그래도 나름 두 개의 어떤 적금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이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의 그런 지원책이 생겼나 보다. 또 생겼나 보다.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 DSR부터 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소수점으로 너무 많이 나오고 뭐 몇백만 이러니까 이거는 한국어 무슨 능력평가 이런 시험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아무도 못 맞출 것 숫자 같은 읽기. 그런 기사다.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보고 들어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번에 뭐 DSR은 그래서 몇 %인가 2023년도 뭐 다중채무자는 취약 뭐 차주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 기사인데 양희님이 그 숫자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데 그걸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러게요. 죽이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할까? 혹시 마트에 가면 왜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파실 때 쉬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홀리는 그런 게 막 생각이 났습니다. 기사의 내용 봐서는 저는 두 기사를 봤을 때 사실 제가 알기로 그 청년들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될 청년들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해가지고 이거 적금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네, 대학을 졸업하면 우선 대학 학자금을 이미 땡겨 썼기 때문에 그거 갚아야 되지. 적금 이자가 10%라고는 하지만 계속 빚을 계속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뭐 대표적으로 공무원 초봉이 되게 뭐 실수령액이 2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학자금 갚고 50이나 70을 어떻게 저축을 하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정책이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실효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다중채무자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런 적금이나 은행에 대한 저금 정책을 썼다면 이게 근본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왜 빚을 떠안고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게 좀 너무 이렇게 그 언발에 오줌 누는 식의 그런 정책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뭐 대출을 줄여야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 대출을 정책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개인의 어떤 소득에 비하여 너가 이걸 갚을 수 있느냐 확인하고 이제 대출을 좀 엄격하게 할 텐데
그러면 정말 먹을 걸 못 사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거나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턱대고 대출을 안 하거나 뭐 금리 올려가지고 다들 저금해라 이런 정책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제가 그 이범님과 해피캣님과 같이 뉴스를 다루는 그 콘텐츠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사이고 어느 시간대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주변 기사들은 무엇이 나왔는지 그거를 이렇게 살피는 약간의 습관? 그런 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같은 날짜에 비슷한 시간대에 이게 두 개가 거의 동시에 각기 다른 이쪽에 한쪽 편에 이제 이렇게 대표되는 신문사에서 이제 나온 거라서 약간 '의도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해 봤고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약계좌라고 하는데 월 7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 먼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계시는 리스너분들께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나는 적금 한 달에 얼마씩 한다."라고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50만 원 이하 저축한다. 뭐 연금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저축을 한다. 혹시 계신가요? 영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시겠군요. 70만 원 가능합니까 혹시 저축이? 아 청년이 70만 원 아니기 때문에 청년이 의미가 아니라서. 없다. 예. 이게 사실 아까 엄마를 오줌 누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뭐 적잖게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월 70만 원씩 5 년간 납입을 했을 때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만기 이자가 얼만큼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집중해서 들은 것 중에 그 말이 있었거든요. "일시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시납을 했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 일시납을 해서 했을 때 그 이자를 취득할 수 있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저도 DSR과 소수점과 그리고 조 단위와 억 단위가 이제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감이 안 왔어요. 그렇지만 기사를 가져오신 고양이님께서는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굉장히 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기사의 중간에 보면은 본인께서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줄여야 된다."라고서 얘기했지만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DSR 규제에 예외 사항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서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대목에서 "현재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줄여야 된다." 대출을 줄이고 적금을 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음. 근데 고양이님이 되게 뭐 서두에 제목은 편하지만 불편한 뉴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좀 어려운 숫자 많이 나오면 좀 어렵긴 하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약간 배신감이 느껴진다.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데 어려운 기사를 던져주고 다음에 만나면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실 건가요?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뉴스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뉴스. 네. 예 저희가 좀 그게 볼 수 있는 뉴스로 네, 가지고 그리고 와라. 이 예. 뉴스를 듣고 누군가 은행에 가서 나 청년 도약 계좌 하고 왔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뉴스, 우리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뉴스를 골라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청년이신 분들은 저축을 하고 그리고 가계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갚아라. 그게 한 줄 정리가 될까 모르겠네요. 여기 출석을 요구한다고 고양이님께. 다음에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할지 저희가 차차 좀 시간을 갖고. 자 마지막은 저의 기사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돈 얘기가 나오고 쪼끔 안타까운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거든요. 각자 알아서 이렇게 각자의 기사를 가지고 오고 각자가 읽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짠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YTN에 2023년 10월 12일 오전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월 5만 원도 못 낸다. 심각하게 늘어난 숫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20개월 된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4년 반 넘게 밀린 건강보험료가 12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의 말입니다. 유선 통화를 계속했지만 그분이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체납 고지서라거나 그분에 대해서 우편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 호시를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93만 1000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71만 세대는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이른바 생계형 체납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를 소득별로 나눴더니 1년 동안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집이 75%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4년 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우려를 더합니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바로 급여가 끊기지 않아서 최소한의 의료 혜택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8만 2천 명은 사회적 약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탓에 아파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료 취약계층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밀리는 동안 생계지원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원 새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YTN의 윤웅성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오늘 기사와 컨텐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어느 분과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여의치 않아 쉴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2-3달 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단 그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1년 반 가까이 건강보험료가 밀리는 동안 생계지원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진 수원 새 모녀의 이야기가 기억에서 물러날 때쯤 이러한 기사를 또 접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좀 저립니다. 법의 긴급함의 유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상정하에서 통과되기까지 빠르면 1달 안으로 길게는 끊임없는 되돌이표로 돌게 되겠죠. 그 사이에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지금의 현실 경제겠지만 부디 제대로 쓰여질 곳에 쓰이고 민주의 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봄님께서는? 전 어떤 성공이나 실패가 네.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공은 이렇게 주변을 보거나 제가 봐도 오랜 시간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대부분 성공할 수 있는데 실패는 한 번 삐끗하면 되게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그래서 그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분들을 보면 분명히 어떤 한 꼭지에서 무너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네. 그거를 다시 떨어질 때는 훅 떨어졌는데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계단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보료 체납자뿐만이 아니라 그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단계별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이겠고 주거라던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지원 체계가 먼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자영업자분께 들었는데 그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거기 네네. 옷가게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런데 거기 주민센터에 나눔 냉장고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아, 네네. 그 냉장고에 그냥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놓고 상인들이 자기 이제 식재료 같은 음. 거라던가 아니면 도시락이나 제품 같은 거를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언제 넣었는지 이렇게 날짜를 쓰는데 네. 그거가 주민센터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밖에. 계단을 올라가면 예, 바로 있어서 그걸 그냥 아무나 가져갈 수 있대요. 나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 제한 없고 뭐 내가 장을 보러 가기 귀찮아서 가져가도 거의 뭐 사유를 쓴다거나 내 이름을 쓰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음. 그게 냉장고에서 저는 되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래서 많이 썩어 나가고 별 효용이 없을 것 같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 상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반응이 좋고 이게 넣어뒀던 사람도 그걸 누가 가져가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가져가는 그렇겠다. 사람도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가져가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게 꼭 나라에서 뭐를 찾아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구제하다기보다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가 서로를 이렇게 보살피는 그 역할이 되게끔 뭐를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정책도 정책이겠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핀다면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네. 과연 그 실패해서 아주 취약한 그 계층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던가 물리적인 거리라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가까이에 있다고. 감이 없죠. 예. 예. 그 되게 뭐 그냥 탁상 공론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고 정말 이런 사람들 돕는 건 주변의 어떤 지지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자 너는 이웃집에 이제 누구누구를 돌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사는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쓰고 챙겨볼 수 있을까.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저 아파트에 사는데 아랫집 윗집에 대해서 뭐를 챙겨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하는 정도지 대화를 할 어떤 계기 같은 것도 없고 모임도 없고 그쵸.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뭐 직장에서의 사람이나 개인적인 친구 관계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낫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웃 사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뭔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좀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생기고 더불어서 저희가 좀 이런 그러니까 알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하고 싶거든요. 잘 전하고 싶고 잘 나누고 싶고 혹시라도 해서 이런 일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실천할 수 있거나 어떤 것들의 뉴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제보를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듣든 간에 저도 지금 처음 들었던 내용인데 좋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겠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편의점 가면은 버려지는 것들을 잘 모아 가지고 또 잘 사용을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서도 봤거든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단위 억단위 뭐 그렇게 감이 잘 안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끝났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 기사들로 첫 편한 뉴스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던 시간인 거는 분명한데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뉴스를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들, 우리들이 누리며 살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동참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날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치 뉴스가 없으니 일단 편합니다. 저희가 가급적 그것은 좀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 하여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좀 가깝게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댓글로 글 남겨 주시면은 참고해서 또 보겠습니다. 컨셉 유지 부탁드린다고요. 아, 좋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클로징은 해야죠. 그 편한 뉴스에서는 기자로 활동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어느 분이나 어느 시간대나 아까 고양이님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 주셔도 좋고요.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늘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벌써 막 누구래요 하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